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MBC의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과 비용 때문에 또는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치과 방문 미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아 건강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중장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치아 문제와 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유펜치과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중장년층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약해져 여러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치료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진료를 미루다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중장년층의 치아 관리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치아 관리를 얘기할 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스케일링이 치아 관리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네, 일상적으로 칫솔질과 스케일링은 구강관리의 기본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병원 내원 환자 1위였던 급성 기관지염을 넘어서 치주염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가 1,600명 넘었습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략 환자의 56%에서 중증도 이상의 치주 질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치과에 내원해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의 환자라면 1년에 1회 정도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됩니다.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충치나 치주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스케일링을 구강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여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주염 같은 치주 질환을 앓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치주염이 무엇이고 우리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구강 내에는 이제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잇몸, 치조골 그리고 이제 치근에 둘러싸여 있는 치조인대입니다. 이런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이거를 치주 질환이라 하고 이 치주 질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은염이고 그 다음은 치주염입니다. 치은염은 잇몸 같은 연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 치은염이 더 진행이 돼서 악화되어 골 손실을 유발하게 되면 이거는 치주염이 됩니다. 이렇게 치주염이 진행된다 하면 골 손실에 의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피도 나고 원래 있던 치열에서 치아가 솟구친다거나 치열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이 생기고 치열이 변할 때에는 더 심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수술도 가능합니다. 특히 어금니가 없게 된다 하면 앞니는 앞으로 나오게 되고 어금니가 빈 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치열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럴 때에는 염증 치료를 하고 교정 치료를 동반한 치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벌어지고 쓰러질 때 치아색으로 그 간격을 메꾸고 계속 방치한다 그러면 결국은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치주 질환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치은염부터 설명드린다면 네. 20대에서도 한 50%가 치은염, 우리가 봤을 때 뭐 피나요, 양치할 때 피나요 정도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5세 이상에서는 한 75% 이상,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80~90%가 치은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이 나이가 들에 따라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 유병률이고요. 근데 치주염은 치은염에 비해서 유병률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강도는 더 심해서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뼈가 녹는다거나 치열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50대에서는 치주염이 발생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도 스트레스가 그 병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이제 치열까지도 변할 수 있다 이걸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가 와서 앞니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간단하게 그 벌어진 부위만 치아살구로 봉해주길 원하는데 제가 뭐 환자한테 여쭤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공간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때는 없었는데요 하면 어김없이 어금니가 없거나 어금니가 빠졌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 밑에 이 하관은 어금니가 잡아주고 앞니는 안 닿아야 되는데 어금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앞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합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 먼저 구치부 쪽으로 하하 고경을 만들어주는 보철물이라든가 치료를 통해서 이 하관의 높이를 맞춘 다음에 휴직 고경이 확보가 되면 이때 앞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순서 같지만 염증 치료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한 4개월, 몇 개월 지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고경이 확보가 되면 이제 앞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니가 벌어졌으면 다시 혀 쪽으로 당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있는데 혀 쪽으로 당기면 자연히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치료가 되는데 이 벌어진 상태를 놔두고 그 사이를 치아살구로 봉하게 된다면 이 원인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그 앞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니는 빠진다거나 치아가 발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금니를 확보를 해서 고경을 확보한 다음에 앞니가 안 닿은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동반한 치료를 한다거나 염증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치주염 이외에도 뭐 중장년층의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치주염 말고 염증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상실되는 원인은 제 경험상에 치아가 파절된다거나 금이 가는 경우에 그 대부분이 치아 상실 원인이 됩니다. 치아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층 총에 상아질이 있고 그 상아질을 감싸고 있는 범낭질이 있습니다. 이 범낭질은 뼈보다 더 강하고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 범낭질은 쓰면서 얇아지고 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식 먹는 데 있어서 땅콩이라든가 오징어 같이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20대 때 식습관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40대나 50대 때 똑같은 식습관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 얇아진 치아가 충격을 받아서 금이 가거나 파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갑자기 잘 쓰던 치아가 갑자기 아파요, 뭐 찌릿찌릿해요 그러면 영락없이 금이 갔다거나 파절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 안 아플 때 보철물을 씌워줘서 그 생긴 금이 더 이상 신경적으로 진하게 안 되게 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절이 돼서 신경까지 이완된 경우에는 발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증상이 초기에 나타난다면 치과에 내원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치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뭐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신경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아팠던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치과 가는 게 그때부터 무서워졌고요. 정확히 신경 치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치과 쪽 치료 중에 신경 치료가 제일 아픈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치아 안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쪽으로 충치가 이완이 된다거나 무슨 충격이 간다 그러면 그 면역 반응의 일정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확장된 혈관이 같이 있는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근내에 있는 신경하고 혈관을 제거를 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간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료가 이용이 이제 되는데 아픈 통증이 없어지면 그 확장된 근간 안에 천연 라텍스를 채워 넣어서 구강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물질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가 끝나게 되면 치아의 그 빈 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나무가 죽으면 마르듯이 그 치아에 있는 신경하고 혈관을 제거하면 치아도 마릅니다. 잘 부러지고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 신경 치료한 치아는 보철물을 감싸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철물의 종류가 따로 있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데- 라텍스도 이런 것도 보철물에 들어가는 건지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좀 네. 여쭤보고 싶네요. 보철물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완전히 치아에 붙이게 되는 고정성이 있고 우리가 틀니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가철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데 이런 보철물은 구강위생과 전신 질환에 따라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접치아의 관계에 따라 음식물이 잘 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보철물을 끼운 다음 음식물이 낀다고 확인이 된다면 제거를 하고 컨택 부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드려서 음식물에 끼지 않게 다시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사용 중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신속하게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새로운 보철물로 다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연 치아도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집니다. 그렇듯이 적절한 칫솔질과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의 사용으로서 구강위생을 유지한다면 상당 기간 좋은 품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나서 이 치아 모양이 보철물이 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경우인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순간 접착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시메지라고 해서 그 치아 깎아놓은 기둥하고 보철물은 진공 형태로 붙이게 되고 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음압이 생겨서 붙여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단단한 걸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충격에 의해서 그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있는 그 시멘이 금이 간다거나 녹아내리면 헐거워지고 그 틈으로 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그 안쪽에 있는 치아 상태를 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시 붙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금이라든가 금속 재질로 만든 보철물을 쓴다 그러면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구멍이 생긴다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구멍이 생기면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야 그 안에 있는 치질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물에 담궈 놓으면 불듯이 치아도 오랜 기간 그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소프트닝,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2차 우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치질이 없는 경우 치과 제로인 포스트를 이용해서 더 좋은 기둥 부분을 더 빌드업을 해서 만드는 치아 기둥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는 이 그 기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 이 포스트가 저작 힘에 의해서 쐐기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치근이 이렇게 수직으로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통째로 그 기둥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잠근 치근이라든가 잠근 기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보철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치과 선생님이 그 상태를 알고 보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방문해서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같은 이유로 그 중장년층들, 나이 드신 분들 틀니도 자주 빠진다 뭐 그러던데 그 원인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보철물하고? 이제 틀니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우리 이제 구강 내에는 치조골이 있습니다. 이 치조골은 치아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치아가 없어져 버리면 이 치조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치조골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조골 위에 틀니를 얹혀서 쓰는데 처음에는 적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틀니가 적합도가 좋은 게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치조골은 얇아지고 높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게 돼서 그 공간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덜렁거리고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음압이 생기는데 음압이 깨지면 탁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다가도 빠지고 말하다가도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뼈가 녹아나간 그 자리에 치과 재료를 더 채워서 적합도가 좋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치조골이 녹아나가는 그 한계점 되면은 그 치료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만약에 무슨 70대 이후나 80대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사용했던 분들이 주소로 오는 내온 이유가 뭐냐면 틀니가 빠져요. 틀니 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미리미리 치조골이 남아있는 상태 때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라든가 아니면 틀니를 뺄 수 있는 전학 임플란트를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원해도 이제 비용 때문에 조금 전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좋긴 한데 임플란트도 뭐 보험 처리가 좀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임플란트가 이런 틀니라든가 다른 치료의 대안입니다. 진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인데 문제는 돈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그 비싼 것도 있고 뼈 이식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만 65세 이후 평생 2개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2개요? 2개. 네. 근데 이 상태는 이제 골 이식 여부에 관계없이 2개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 골 이식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받으시면 좋은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무치약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치아나 보철물 사이 음식물이 좀 끼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그러니까 치아처럼 그렇게 관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 중장년층에서 오서 정말 음식이 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보철물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보철물이라면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하고 컨택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다시 끼워드리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치 사이에 끼는 것들은 이거는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음식 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을 써서 제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치열이 안 좋아서 치의 위치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것들은 교정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정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끼는 게 내 친구라니 생각하고 식사 후에 치간조 쓰시고 치실 사용해서 뽑기를 권해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보철물은 아닌데 자연 치아인데 치아가 약간 컨택 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뭐 콩나물이라든가 나물 같은 게 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보철 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니 그건 치과에서 확인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나이 들수록 그 치아 자체 문제보다는 네. 잇몸에 더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제가 아마 옛날에도 설명드렸을 텐데 우리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300에서 400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고 이 세균들은 뭐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거의 뭐 한 1억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세균들은 치태라든가 치석의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치할 때는 뽀득뽀득 좋은데 뭐 점심 지나고 식사하고 그러면 그 치태가 끼게 되고 이 치태를 놔두면 이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우리 구강 내에는 전쟁터입니다. 세균들하고 면역반하고 싸움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칫솔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네들이 증식을 하면서 많아진 숫자를 칫솔질을 하면서 숫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 반응은 있지만 숫자를 줄여주면 면역 반응이 이 적어진 세균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칫솔질을 안 하면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점점 커져나가고 결국은 이게 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석이 된다면 이 제거는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점점 내려가고 더군다나 전신질환, 뭐 당뇨, 고혈압이 잇따르면 이 치주염 염증의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성 질환이 있다거나 내가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자주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 제거를 해서 세교수를 줄여서 우리 몸이 걔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반드시 양치질, 치실, 치간칫솔 쓰셔서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우리 잇몸 건강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치과 병원도 이 입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인이 좀 있을까요? 그 치과 치료에 관해서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가? 치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까 말했던 통증 같은 거라든가 비용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면 치료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는 내가 더 안 걸려야겠지 하면서 치과를 방문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약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TB 속에 잇몸약 드시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더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치료실이 있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그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받고 그런 위험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중장년층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느새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질 정도로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도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죠. 소독과 손 씻기를 생활하고요. 주기적인 환기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연말입니다. 모임도 좀 자제하고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중장년층의 치아 관리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